여러분 안녕하세요. 캐나다 알렉스입니다.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오늘 부의 7단계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그 경제적 자유 전에 소득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일단 소득 종류가 뭐가 있는지 봐야겠다. 일단 1번 노동소득, 본인이 직접 노동을 제공하여 얻은 소득. 그러니까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월급쟁이들은 급여소득, 자영업자는 자영업소득 이렇게 있고, 사업을 하는 분들은 사업소득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인이기 때문에 노동소득이 있단 말이죠. 본인이 노동을 해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돈을 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노동소득은 자기가 시간이나 에너지를 써야 하기 때문에 노동소득을 많이 받는 데는 한계가 있다. 물론 뭐 이직을 해서 뭐 조금 올릴 수 있고, 회사에서 임원이 돼서 노동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지만 그런 건 되게 드문 케이스고, 사업을 해야 한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노동소득이든 사업소득으로 시드머니나 투자할 금액을 만든다면은 투자를 해서 자본소득이 발생을 하는 거죠. 부를 바라보는 새로운 개념을 제가 봤는데 7가지로 나누더라고요. 오늘 그걸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저도 자세히 보진 않았거든요. 챗GPT한테 부의 7단계를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조금 시간이 걸려서 기다려 볼게요. 이거 대답 나오는 동안 제가 투자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2020년쯤에 부동산을 처음 사고 거의 한 4년 동안 뭐 경제 공부 같은 건 따로 안 했습니다. 그냥 뭐 친구들이랑 돈 얘기나 이런 걸 하게 되면은 단순히 그래서 뭐 사야 돼? 그래서 어디 사야 돼? 그런 거에 관심이 있었단 말이죠. 솔루션, 어떤 걸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냥 표면적으로 궁금증이 있었다면은 이제는 슬슬 왜 그거를 사야 하는지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경제 공부를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제 공부를 한다고 해서 책 사 읽고 뭐 채권이 뭔가 주식이 뭔가 이런 것도 공부가 좋겠지만 사실 재미가 없잖아요. 저는 유튜브도 좋은 공부 소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살다가 어떤 새로운 개념, 새로운 접근법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구독하는 외국 유튜버 중에 옛날 영상인데 부의 7단계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한번 공부해 보려고 오늘 검색을 해봤어요. 자, 보겠습니다. 부의 7단계와 단계별 전략. 생존, 안정, 보안, 독립, 풍요, 부유함, 유산 이런 7단계가 있는데, 일단 1단계 생존. 빚이 많거나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하루하루 버티는 상태. 급여가 모든 지출로 사라짐. 이런 단계가 사실은 캐나다 처음 오신 분들을 대부분이 이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캐나다에서 첫 직장은 한국에서 받던 만큼 못 받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보통 월급을 다 생활비로 쓰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1단계는 여기서 보면 급여가 모든 지출로 사라짐이지만 생활을 할수록 빚이 더 늘어남도 여기에 포함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뭘 해야 되냐, 지출을 최소화하고 예산을 설정한다. 특히 고금리 부채를 줄인다. 여기 빚이 많거나가 이미 있구나. 보통 뭐 주식이 있거나 부동산이 있어도 빚이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자산을 다 정리했을 때 빚을 갚을 수 있다. 그러면은 2단계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빚을 갚는 게 제일 목표이기 때문에 고금리 부채를 줄인다. 필수 생활비 이외에 소비를 절제한다. 추가 수입을 위한 부업이나 추가 근무를 고려한다. 1단계, 자기가 지금 마이너스다. 그러면은 빚을 갚는 게 중요하겠죠. 빚을 갚아라가 1단계입니다. 그래서 모든 빚을 갚았다. 그러면은 2단계로 넘어갈 수 있겠죠. 다음, 스테이빌리티, 안정. 기본적인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고 약간의 저축이 가능. 하지만 재정적 여유는 없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버는 돈으로 렌트비나 생활비를 다 충족을 하고 뭐 200~300불이든 조금 남는 거겠죠. 그분들 같은 경우는 비상금, 최소 3에서 6개월 정도의 비상금을 마련을 하고 예산을 세우고 관리하는 습관을 기른다. 신용카드 및 기타 부채를 없앤다. 저는 이 단계에서 많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은, 본인이 뭐 월 200~300불을 저금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저금하지 않고 쓴다고 생각합니다. 외식을 더 한다던가 사고 싶었던 물건들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카메라를 사고 싶고 돈을 뭐 몇 개월치를 모았어. 한 6개월치를 모아서 뭐 1000불 정도가 됐단 말이죠. 근데 사고 싶은 거를 사. 그럼 또 완전 도루묵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다. 이 단계에서는 예산을 세우고 관리하는 습관을 기른다. 금융 지식을 쌓고 투자에 대한 기초를 배운다. 아마 시드를 모으라는 얘기 같아요. 시드를 모으고 어디에 그 시드를 넣을지 공부를 하는 단계를 가져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2단계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단계, 보안. 부채가 없고 빚이 없다. 비상자금과 기본적인 투자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 하지만 경제적 자유는 아직 멀음. 경제적 자유, 여기서 경제적 자유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전 1, 2단계에서는 경제적 자유를 쳐다볼 수도 없는 상태였는데 이제는 그래도 경제적 자유를 슬쩍 넘볼 수 있는 단계다. 그래서 이 단계부터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투자를 한다. ETF, 인덱스 펀드, 배당주 등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시작해라. 본업 외에 부업을 한다. 유튜브를 해도 좋고 알바를 가셔도 좋고, 그리고 자기 개발을 통해서 소득 증가 가능성, 연봉을 올리려고 해라. 그리고 독립 단계 4단계로 갑니다. 소득이 노동에 100% 의존하지 않음. 투자에 나오는 수익이 생활비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음. 제 생각에는 이 4단계부터가 경제적 자유의 반만 경제적 자유인 것 같아요. 왜냐면 100% 의존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의존을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1, 2, 3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인 같은 경우, 특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어쨌든 투자나 경제에 관심이 있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3단계, 2단계에 계실 것 같아요. 1단계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그 회사에, 캐나다 첫 회사, 청소기 회사에서 일할 때 같이 일하던 그 백인 아저씨가 있단 말이죠. 그 아저씨는 50대 초반에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와이프한테 위자료도 많이 주고 그러고 있는데, 그때 저희가 받았던 연봉이 다 비슷했거든요. 그때 5만 불대 정도를 받았어요. 시급은 뭐 25불, 30불 안 되는 금액이었고, 근데 그때 막 그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는 2주급을 받았기 때문에 2주급을 받으면은 거의 체크 하나는 렌트비로 가고 하나는 생활비로 쓰는 건데, 그 아저씨가 그게 좀 꼬였나 봐요. 그러더니 집주인한테 이번 달 월세를 나눠서 내겠다. 예를 들어서 뭐 1,500불이면 지금 1,000불 내고 다음 체크 때 500불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집주인한테 했다고 그걸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그걸 들으면서 이 아저씨는 일을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경제적 이렇게 뭔가 준비를 잘 못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제가 영주권도 없던 시절이라서 나 정신 차려야겠다, 이거 까딱 잘못하다가 나도 50살 돼가지고 집주인한테 렌트비 2주 후에 내야겠다, 이런 말 하기가 너무 싫은 거죠. 저는 그런 말 하기가 싫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 놓여진 것도 싫어서. 근데 꽤나 많은 사람들, 특히 백인들이, 인종차별은 아니고 인종역차별인가? 체크 투 체크? 아니면 페이첵 투 페이첵이라고 하나? 그러니까 다달이 생활을 하는 거죠. 그달 돈을 받아서 다 쓰고 그 다음 달에 의존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다고 들었어요. 근데 한국인도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은 것 같고요. 이제 올라가 볼까요? 저희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니까. 소득이 노동에 100% 의존하지 않음. 투자에 나오는 수익이 생활비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음. 전 2단계가 아닙니다. 2단계로 가야 돼. 그래서 2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속한 단계의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전략을 보면 되겠죠. 소득의 일부를 꾸준히 투자한다. 저도 이제 주식을 사모으기 시작을 했거든요. 계속 사모아야지. ETF를 계속 사모으기 시작할 거고요. 본업 외 추가 수입원을 확보한다. 유튜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달에 제 소득은 얼마 안 나오지만 자기 개발, 저 대학원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학기에 휴학을 했지만 사실 여기도 조금 더 구체적인 솔루션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를 이제 앞으로 더 어떻게 할지를 뜯어볼긴 할 건데, 오늘은 일단 전체 7단계를 보는 거기 때문에 다음 단계 보겠습니다. 독립 단계에 있으신 분들은 자산을 더 크게 성장시키기 위한 추가 투자, 수동소득을 확장, 현금 흐름을 자동화, 소득 대비 지출을 줄이는 습관을 유지한다. 결국 3단계랑 4단계랑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 하는 거는 비슷하다고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계속 투자를 하고 다른 추가 수입원을 만들고. 근데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장인이 아마 여기서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 6, 7단계도 빠르게 볼게요. 이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전략은 보지 않겠습니다. 왜냐면은 아직 여기까지 가려면 뭐 10년이 더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5단계 풍요, 수동 소득이 생활비를 완전히 충당할 수 있는 상태, 경제적 자유에 도달함. 이때부터가 경제적 자유다.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을 하지 않고도 자기 재산이 증식이 된 만큼이 나의 생활비를 커버할 수 있다면 그게 경제적 자유인 거죠. 그래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이때부터가 경제적 자유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여기를 꿈꾸고 있지만 가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 월급쟁이로서 5단계까지만 가도 사실은 많이 한 거죠. 그 6, 7단계 또 있어. 그 뒤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단순한 경제적 자유가 아닌 부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단계,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니까 생활비를 써도 재산이 늘어나. 그럼 그 다음 단계인 거죠. 아마 요 단계에서는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거 다 가, 여행을 해. 그래도 재산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부유함인 것 같아요. 그 레거시, 자신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자산을 남기는 단계. 이제는 자기 생에서는 충분히 먹고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자손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단계인 거죠. 생각을 한 게 후대까지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자산을 남기는 단계, 이게 7단계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한국 부모님들은 자식한테 경제적으로 많이 서포트를 해주는 것 같아요. 여기 북미에 있는 부모님보다.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부모들은 본인의 노후, 본인의 은퇴를 먼저 걱정을 하고 그게 충분히 된 다음에 자식들한테 도움을 줘야 한다고 하는 게 맞다 라는 걸 전 이걸 보고 느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인데 은퇴를 했어. 뭐 55살이나 60살이야. 근데 나에게 돈이 딱 나의 은퇴 자금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후 자금, 은퇴 후 죽을 때까지 쓸 돈만 딱 뭐 몇억 원이 있다라고 하면 자식이 집 사는데 디파짓으로 쓰는데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제가 이해를 했어요. 본인이 은퇴하고도 죽을 때까지 쓸 돈이 있고 더 넘쳐 흐른다. 그럼 자식한테 돈을 줘야 한다는 거죠. 약간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의 7단계 물론 그 뭐 그런 뭐 자식이 본인 같고 그런 거를 제외했을 때 약간 이거는 경제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그런 거고, 그리고 그 자식도 사실은 1단계부터 이렇게 7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부모님이 이렇게 도와주게 되면은 1단계가 아니라 뭐 3단계부터 시작을 할 수 있기는 하겠죠. 하지만 개인의 노후를 봤을 때는 본인이 이렇게 이 단계를 거쳐야 한다. 중간에 다른 목적의 비용이 발생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부모가 아니라서 이런 말씀 드릴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한 거는 그렇고요. 저는 부채가 있거든요. 모기지도 있기 때문에. 근데 모기지가 사실은 모기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이 부채는 아닌 것 같고, 저는 아마 3단계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부채가 없고 집 팔면 모기지 갚으니까. 그리고 비상자금과 기본적인 투자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 비상자금은 사실 없고요. 저는 뭐 3개월치, 6개월치 현금을 둬야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차라리 그 돈으로 투자를 하는 편이고, 만약에 저는 이머전시가 발생을 하면 그거를 라인 오브 크레딧에서 땡겨오기 위해서 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상자금을, 이거는 성향인 것 같아요. 투자 성향이 얼마나 공격적이냐 보수적이냐인 차이라서 아마 다음에 이건 비상자금 관련해서도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제가 해야 되는 거를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소득의 일부를 꾸준히 투자한다. 저는 2025년 계획 중에 하나가 주식을 꾸준히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웰스 심플에서 TFSA 계좌를 열었고, 저는 15일마다 월급을 받아요. 그때마다 주식을 사기로 했습니다. 지난주에 두 번째 주식을 샀고요. 제가 고민 끝에 산 주식은 바로 VFV라는 겁니다. 그냥 미국 주식이고요. 캐나다 달러로 된 주식이고요. 저는 이거를 2025년 동안 2주마다 15일마다 사니까 아마 연말 되면은 한 25개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소득의 일부를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 그리고 사실 이것도 금액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한 개당 한 150불 정도 하거든요. 캐나다 달러로. 그러면은 월 300불 세이빙을 하는 거잖아요. 일부를 꾸준히 투자한다라고 하는데 많이 넣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많이 저금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 가서는 뭐 2개를 살 수도 있고, 일단은 저는 사서 이렇게 꾸준히 사는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3, 4개월 지속을 할 거고, 그때 가서 뭔가 좀 더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는 더 수량을 늘려서 살 생각입니다. 그리고 본업 외 추가 수입원을 확보한다. 그리고 자기개발로 소득 증가를 가능성을 높인다. 자기개발로 소득 증가 가능성을 높인다. 이거는 본인이 공부를 더 한다던가 회사에서 일을 열심히 해서 진급을 한다던가의 얘기 같아요. 그리고 이직도 포함이 되겠죠. 이거는 제가 뭐 토론토 이런 것도 좀 엮여 있어가지고 이번 연도는 조금 열심히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리고 제가 지난 2024년에 진급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아직도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나 이거 작년에 열심히 했습니다. 작년에 열심히 했다. 결과는 이번에 기다려보겠다. 그리고 본업 외 추가 수입원을 확보한다. 근데 사실 유튜브가, 그러니까 프리랜서나 뭐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가 진짜 좋은 수단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식당이나 카페를 운영한다 하면은 제가 운영하는 채널이 되게 좋은 광고 수단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월급쟁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시청료가 이게 막 다르거든요. 제가 열심히 하면은 한 달에 뭐 한 60불 나오고 한 30불에서 60불 사이입니다. 3만 원에서 6만 원 정도인 거죠. 그래서 뭐 맥도날드 커피값 정도 나온다. 근데 뭐 스타벅스 커피는 못 마실 정도이고, 그리고 가끔 광고가 들어오거든요. 사실 작년 연말에 제가 좀 유튜브 현타가 와가지고 이거 내가 그만둬야 되나, 내가 너무 시간과 비용을 많이 쓰는데 돌아오는 건 없다. 물론 제 인생을 기록하는 만족은 있지만, 근데 그때 딱 기분 좋게 광고가 들어와서 또 이렇게 힘차게 열심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광고주님들, 광고가 필요한데 캐나다 알렉스가
이 광고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제가 살짝 어필을 하자면은 제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은 캐나다에 거주하고 계시거나 캐나다 이민 유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 캐나다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제 채널을 통해서 한번 광고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메일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멤버십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멤버십을 위한 특별한 영상을 따로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더 꾸준히 올릴 예정입니다. 제가 멤버십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냐면은 영상에서는 사실 이 얘기를 들으면 되게 누군가 기분 나빠할 수도 있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 편집을 하거나. 근데 멤버십 영상에서는 그냥 얘기합니다. 왜냐면은 멤버십까지 가입해서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은 오해하고 듣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편안하게 더 얘기를 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3단계 얘기를 하다가 제 유튜브 홍보를 잠깐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캐나다 알렉스 인스타그램 계정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거기도 이렇게 조금 하려고 합니다. 비즈니스 계정 계신 분들은 같이 저희 마팔해요. 그래서 오늘은 부의 7단계를 한번 봤고 각 단계별로 어떻게 해야지 내가 그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지를 봤고요. 캐나다가 지금 이민도 어려워지고 캐나다에 이민을 오신 분들 혹은 유학을 하시는 분들도 물론 그 상황에서 적응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고 또 영주권을 따고 이것도 물론 어렵지만 동시에 이런 것도 좀 알고 가시면은 나중에 영주권을 딱 따자마자 뭐 집을 사실 수도 있고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